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혜신입니다. 네, 이번 주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정규 방송 시간에 여러분들께 미처 전해드리지 못했던 조금 더 심층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역시 그 주말이기 때문에 모든 그 뉴스, 그 가운데서도 제가 제일 마지막에 전해드릴 뉴스는 뉴스를 듣고 보고 하는 많은 분들께서 뉴스 자체가 재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지 되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치의 의미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회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할 수 있는 부분, 그냥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해피하게 살다 가는 것도 행복한 인생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뭔가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볼까, 그것을 1, 2, 3, 4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편안하게 저처럼 여러분들께 뉴스를 전해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저보다 더 깊으신 생각을 갖고 계시는 많은 여러분들께서는 나름대로의 그 인생의 정리 같은 것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같은 전기가 아니라 정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실 때나 아니면 가족끼리 대화를 하실 때, 아이들을 키울 때 알게 모르게 다 그 여러분 마음속에 스며들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 뉴스의 가치가 있죠. 자, 지금 오늘 제일 먼저 전해드릴 뉴스는 이번 주가 어제가 라드니 킹 구타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늘 흔히 있는 일이죠.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백인 경관에 의해서 정지 명령을 받았는데, 그 정지 명령에 어떤 사람들은 좀 뭔가 본인이 불안한 부분이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괜히 내가 해를 입지 않을까 하고 경관이 하라는 것에 좀 그대로 따라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너무 불쾌하니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러지 하면서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분들은 당신이 지금 나한테 요구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야 하고 거부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프리칸 아메리칸에게는 미국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백인 경관들과 함께 이런 부분들이 무척 많습니다. 라드니 킹 구타 사건도 1991년도에 라드니 킹이라는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아무튼 그 경찰과 딱 그 맞닥뜨렸을 때, 경찰의 여러 가지 그 정지 명령이라든가 이런 것에 완전히 경찰이 만족할 만큼 yes sir, yes sir 하면서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 결과 엄청 두드려 맞았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맞고도 살아날 수 있는가, 비디오 테이프를 보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1년 뒤에 그 구타 사건이, 4명의 백인 경관에 의한 사건이, 백인 경관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흑인들이 이제까지 있었던 너무 많은 그 역사적인, 집도 사지 못하고 융자도 받지 못하고 등등등등, 아버지 할아버지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런 것 때문에 어찌 해볼 수 없는 기회의 나라라고 하는 미국에서 흑인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 때문에 분노가 폭발했고, 평소에 흑인 커뮤니티에서 리코 스토어라는 술, 담배, 그 밖에 많은 그 잘 자란 것들을 팔면서, 그분들도 정말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이죠. 마진이 가장 적지만 박리담회를 하시는 이런 분들이 평소에 이민 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그 당시에는 1991년도였고 지금만 하더라도 2022년 30년 지났기 때문에 우리의 그 매너, 진심이 섞인 매너든 진심 없지만 사회적인 행위자로서의 매너든 많이 있어서 부딪힐 위험이 전보다 줄어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뚝뚝한 그 한인들이 와서 돈 좀 있다고 리코스토어라는 장사를 하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막 어떤 때는 돈도 다정스럽게 웃으면서 주지 않고, 혹시 나의 검은 피부 색깔 때문에 묻을까 해서 그냥 탈랑 주고 마는 이런 그 심정들이 있다가 완전 약탈, 이런 것으로 사우스 LA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당시 센트럴 LA였죠. 시작을 해서 또 북쪽에 있는 코리아타운까지 왔습니다. 오늘 코리아타운에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이 보도가 됐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큰 그림만 보겠습니다. 하나, 코리아타운에 대해서 스킵하기 전에 말씀드릴 것은 30년 동안 굉장히 많이 코리안 아메리칸도 진화했고
좋은 쪽으로도 그렇고 매너, 문화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야 이건 정치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구나 하면서 정치력도 무척 많이 커졌습니다. 그 사이 아프리칸 아메리칸 아주 그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한인 커뮤니티 간의 어떠한 그 이해, 관계 같은 것도 굉장히 많아졌었고요. 아무튼 이민자로서 코리안 아메리칸은 굉장히 과거 30년 전에 비해서는 할 것을 하고 다른 인종도 이해를 하고 그런 쪽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드니 킹 구타 사건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연방 조사도 있고 해서 부분적으로 수정이 된 것도 있지만 그리고 경관들도 조심을 하고 도구들이 갖춰졌죠. 바디캠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사람들도 이제 휴대폰으로 촬영을 다 하니까요. 라드니 킹 사건 때만 하더라도 휴대폰으로 촬영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마추어 비디오 찍는 사람이 찍었던 그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큰 그림에서 보는 것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큰 그림에서는 라드니 킹 구타 사건, 이제 라드니 킹도 세상을 떠난 지가 조금 지났습니다. 어느 정도 세월이 흘렀는데 10년 전에 숨졌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이 코리안 아메리칸이 아프리칸 아메리칸뿐만이 아니라 라티노 다른 인종들과 함께 문화도 서로 배워가면서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우리 민족들이 조금 말이 없고 표현을 잘하지 않고 이런 교육과 성품이 있다면 그게 미국에서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이상은 때로는 적절하지 않은 때도 있다는 이런 것들을 일단 알았다는 것도 굉장한 큰 여러 가지 경험이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많은 것들이 좋아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정치계에서 영향력을 미친 것은 이 4.29 폭동이 코리안 아메리칸들에게 준 아주 큰 이유이죠. 지금도 선거에 나가서 작고 큰 그런 어떤 공무원으로 선출된다던가 아니면 정치인이 돼서 일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상당 부분의 사람들이 4.29를 가까이서 경험하진 않았더라도 다른 주에서라도 그것을 텔레비전으로 보고 사람들의 대응, 대처, 분석 같은 것을 느끼면서 내가 힘에 있는 어떤 정치인이 돼야지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그런 젊은이들이 많고 그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도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큰 그림에서 미국이 그럼 30년 뒤에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겪고 있는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다른 소수 인종들은 투표권도 얻고 또 미국의 여러 가지 차별법도 생겼기 때문에요. 그래서 잣대가 될 수밖에 없죠. 아프리칸 아메리칸에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합니다만은 30년이 지난 뒤에 얼마큼이나 좋아졌는가. 어떤 경우에는 사우스 센트럴, 센트럴 LA가 이름을 바꿨잖아요. 과거에 사우스 센트럴이었고 지금은 센트럴 LA인데 지금도 더 살기 어렵다. 약간 그 당시 그 이후에 뭔가를 그 커뮤니티에 좋은 것을 불어 넣어준다고 약속을 하고 약속은 지키지 않은 기업들도 많았고 여전히 폐허처럼 된 것도 많고 만약에 주변이 발달을 했다면 그 발달한 것으로 인해서 또 집값이라든가 렌트비, 물가가 상승되고 해서 안정적으로 과거에 받았던 불만을 해소할 만한 일, 처우가 있지는 않는다. 이렇게 봐주고요. 그냥 하나로 딱 묶어서 백인 경관들이 아프리칸 아메리칸 흑인들을 어떻게 대우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반성과 수정과 그런 기구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조지 플로이드 케이스를 보면 미네소타주 라드니 킹 구타 사건 30년이 지났는데도 별로 변한 게 없다라고 보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고요. 아프리칸 아메리칸 특히 젊은이들에게 공포가 일상이 됐다는 거죠. 언젠가 한 교수가 학생들에게 그런 것을 보여줬답니다. 제가 지금 어떤 분이든가요? 이분이 그분의 글이 어느 분인가 하면은요. 뉴스레터 애틀란틱의 기자가 뭐라고 썼느냐면은 본인이 법대 다닐 때 굉장히 잘 알려진 교수가 라드니 킹 사건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보여주고 학생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교수가 계속 경찰은 구타하고 그리고 나서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이 로드니 킹이 마치 권투 선수가 맞고 또 일어나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일어나는 것처럼 자꾸 일어납니다. 그럼 경관은 또 때리고 일어나고 또 때리고 하는 과정에서 봐라, 교수가 하는 말이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계속 일어났지? 하고 나서 학생들에게 물어봤답니다. 이 비디오 테이프를 보고 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어떤 거부하는 몸짓을 너무 강하게 보였기 때문에 백인 경관이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등의 관점이 좀 바뀐 게 있느냐 했더니 대부분의 학생들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능력 있는 어떤 변호사, 능력 있는 주장을 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은 거봐, 흑인들이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은 거야. 이렇게 사태를 몰아가는 능력도 굉장하다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변한 게 없다. 흑인들은 위험하니까, 총을 가지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경관들도 몸보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많은 또 한국 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거지만, 그럼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왜 그런 태도가 됐는가에 대한 성찰은 없다는 거죠. 오늘 거기까지 말씀드리기는 너무 기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백인도 총 소지가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리고 같은 마약 범죄자일 경우 항상 흑인들이 유죄 판결을 받고 흑인들이 더 많은 형량을 받고,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그런 것조차 다 싫어서 이제는 플로리다주 같은 데서 원래 원천적인 흑인들의 그 분노가 시작된 노예제 같은 것도 학교에서 묻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그게 이제 비교 인종 이론이잖아요. 이쪽으로 가니까 로드니 킹 사건, LA 폭동이 일어나서 한인들이 그렇게 많이 피해를 보고 숨졌는데, 수십 명이 숨지고 10억 달러 이상의 재산 피해가 났는데도 지금 오히려 아예 그 또다시 그 일이 시작된 원인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걸 다 이제 드러내고 치유하고 하려던 시기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보수 공화당들이 그 반대로 가고 있다. 따라서 30년이 지났는데도 변한 게 있는가? 부분적으로는 있겠지만 근본은 오히려 어떤 부분은 더 나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정치적인 면을 조금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치적으로 1월 6일 의사당 사건에서 케빈 맥카티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여러 사람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같은 것을 보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얼마나 이것이 때로는 그 본인이 진 것을 알면서도 뒤집어 보려고 노력을 했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그 트럼프 전 대통령과 굉장히 그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도 강하게 지지하고 있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아주 그 젊은, 미국의 공화당 가운데서는 제일 젊다고 볼 수 있죠. 하원 의원으로 2020년도에 선출됐는데, 메디슨 코톤 같은 이런 하원 의원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원래 사실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 않았는데 한 일주일쯤 됐을까요? 무슨 크루즈 여행을 가는데 여성 그 란제리를 속옷을 뒤집어 쓰고 막 이런 그 비디오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의원은 아니 내가 하원 의원 되기도 전에 했었던 거고, 크루즈 여행 가서 게임 하는데 한 걸 가지고 그래? 크루즈 여행에서 게임하면서 있었던 일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누가 이런 일을 하겠는가? 더 자극적으로 더 어떻게 해서 일종의 상 같은 걸 받는 거였는데 본인이 자청한 거죠. 26살의 메디슨 코톤 의원은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완전히 떠오르는 스타처럼 돼버렸는데, 얼마 전에는 그 뒤에 장전한 총을 가지고 비행기에 들어가려다가 그 다음에 저지당하기도 했고, 그리고 영국의 데일리 메일이 보도한 것을 보면은 결혼했다가 금방 이혼을 했는데, 그런데 보좌 스케줄이 많잖아요. 의원들이 스케줄링을 하는 그 보좌관, 이 사람은 26살이고 그 보좌관은 23살입니다. 남자죠. 당연히 휠체어 타고 있습니다. 18살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래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는 행사에도 막 휠체어 타고, 코비드-19 기간 동안에도 이런 그 모습들이 많이 잡혔는데, 23살의 그 남자 보좌관과 자동차 안에서 막 음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남자 보좌관의 손이 결국은 이 의원의 가랭이 속으로 들어가고, 말 자체도 다 하고요. 이러한 것들도 나왔고,
그런가 하면 뭐 동료 의원들이 뭐 코케인을 하고 난교를 한다는 등 뭐 이런 여러 가지 아무튼 논란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이런 의원들이 있어도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의원을 지지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그리고 1월 6일 의사당 사건에 대해서도 거기 반역자가 어딨어 라고 얘기를 하는 젊은 정치인입니다. 이런 형태로 공화당도 문제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가 어제 그 PBS에서 한 그 여론조사 결과거든요. 물론 여론조사 기구와 함께 한 겁니다. 공영방송이. 오늘 투표가 치러진다면 미국 성인의 47%가 공화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오늘이라면. 민주당 후보에게 답할 것이라고 답한 사람이 44%. 그리고 무당파 사이에서는 공화당이 7%포인트 강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10명 가운데 1명만 아직 누구에게 투표할지 마음을 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정치에서는 하루가 영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러나 현재는 그렇고 또 위험한 것은 민주당이나 바이든의 흑인 지지도가 64%입니다. 많은 것 같죠? 많은 것 아닙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나 80%, 90% 이상 흑인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건 왜 이렇게 나오냐면 투표권 같은 것을 소수 인종들의 투표권을 특히 흑인을 중심으로 못하도록 그 권리를 보장을 빼앗는 것을 공화당에서 많이 법으로 통과시켰는데 민주당이 바이든 행정부가 그걸 막지 못했습니다. 사법 개혁 시스템, 라드니 킹처럼 별것 아닌 일로 정지 명령 받았다가 정말 죽을 만큼 어떻게 그렇게 맞고 죽지 않을 수 있는지 그런 사람을 집단으로 구타했는데도 무죄 판결을 받는 이게 사법 시스템 맞는가? 이런 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기가 없고요. 라티노는 더 중요합니다. 2020년도에는 바이든을 선택했지만 지금은 뭐 전국적인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를 선택한다고 하거든요.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입니다. 라티노의 경우는 52%가 공화당을 좋아하고 55%는 바이든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경고음입니다. 라틴계가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당시에 이제 경제적으로도 많이 좋아졌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물론 지금도 라티노는 대다수가 저 민주당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소수인종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인종 문제 때문에 이민 문제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교육 같은 것은 조사를 해보면요. 전에는 민주당이 교육 이슈에 있어서 공화당보다 훨씬 잘한다. 이게 뭐 20%, 26% 정도 앞서갔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뭐 거의 비슷하기도 하고요. 역시 이 점은 팬데믹 2년을 지내면서 민주당이 또 교사 노조들을 노조하면 민주당이 강하잖아요. 학교 문 닫아야지 된다. 나도 위험하고 우리 집에 있는 나의 아이 어머니도 위험하니까. 그래서 2년 동안 거의 아이들이 학교 가지 않을 때 이때 민주당의 교육 정책을 싫어했었던 사람들이 늘어났고 또 매그넷 스쿨 같은 것 기프티된 학생들 뭔가를 잘하는 학생들 이런 학교들도 많이 뭐 없앤다던가 지원을 덜 한다던가 추첨을 하려고 한다던가 샌프란시스코처럼 에이시안들 무척 싫어하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려는 이유는 교육의 평준화를 얘기를 하는 거죠.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끌어올리는 것. 어차피 위에서 부모들이 돈 많고 교육열이 있으면 아이들을 학원 보내고 등등 해서 잘 끌어가 주니까 엄마 아빠가 어린 아이들 돌보지도 못하고 밖에 나가서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는 그런 사람들의 자녀들을 끌어올린다는 것에 많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 정책을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도표를 보시면요. 인플레이션을 컨트롤한다. 누가 더 잘하느냐. 빨간색이 공화당이고 파란색이 민주당입니다. 21% 차이. 공화당이 잘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범죄도 역시 23% 대 39%니까 16%포인트 공화당이 잘한다. 경제 공화당이 16%인가요? 26%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42에서 26을 빼면은 6은 6인데 잘 모르겠어요. 16%? 16? 16이네요. 그리고 총기 정책도
역시 공화당이 9%포인트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국적인 안보는 항상 한국이나 미국이나 보수 쪽이 잘한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43% 대 24%니까 19% 차이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많은 한국 분들도 생각하고 계시는 인플레이션일 겁니다. 인플레이션과 범죄, 이 두 가지는 상당히 그 정서적인 이슈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으니까 바이든 대통령 인기가 낮고, 바이든 대통령 인기가 낮으니까 민주당에게 중간선거에게 투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강해지는 거겠죠. 뭐 민주당이 잘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 낙태, 뭐 투표권, 동성애자의 권리, 기후변화. 그렇지만 기후변화의 경우는 젊은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지만 나머지는 낙태 뭐 이런 거, 투표권, 아주 집중적으로 확 모든 사람들이 빨려 들어가진 않거든요. 민주당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이 이슈에 대해서 급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인플레이션 빨리 잡아 뭐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요. 그러므로 돈과 연관된 것, 또 이 돈과 연관된 게 제대로 풀어지려면 우크라이나 전쟁도 풀려야지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 보시면 현재 싫다가 뭐 51%, 3월 달에는 50%였는데 그 중간에 54%까지 간 적도 있었습니다. 3월 31일에.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되고 한 일주일 지난 뒤에. 그런데 지금은 조금 그 3월 4일보다는 높아져서 51%, 좋아한다는 그런 그 지지율, 뭐 잘하고 있어, 좋아하는 게 3월 4일에는 47%였다. 지금 41%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10명 가운데 한 명의 민주당과 흑인의 4분의 1은 바이든 대통령 별로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물론 대통령들을 보면은요, 이 시점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시점에 한 6명 가운데 4명은 지지율이 어차피 50% 아래였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41%면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또 당연한 것이 대통령의 그 임기 이때쯤 하는 첫 번째 중간선거에서는 하원에서는 수십 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은 하원이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것이라고 사람들이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PBS 방송, PBS 뉴스 아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 저녁 6시. 그리고 NPR 같은 공영 라디오 방송 마리스트 함께 여론조사를 4월 19일부터 26일까지 1377명의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록된 유권자는 1162명 대상으로 해서 각각 아무래도 등록된 유권자와 여론조사한 것이 오차율 범위가 조금 적네요. 3.7%포인트. 그냥 미국 성인은 오히려 그게 더 적네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등록된 유권자는 아니지만 그 샘플 범위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몇 개월 사이에 이런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이상하게 좀 불편해요. 자세가.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편안한 자세를 찾아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몇 개월 사이에 바꿀 수 있는가?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죠. 특히 이제 범죄 문제 하면 항상 공화당은 법을 강조하고 민주당은 공정함과 정의를 강조하는데, 요즘은 뭐 코비드 19 이후에 로스앤젤레스 주변에도 막 홈리스 피플도 많고 범죄들도 특히 아시안에게 많이 늘어나고 하니까 사람들이 좀 강한 것을 원하는 경향은 있죠.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시절에 이런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를 하고 심지어 담배까지도 마약이라고 했잖아요. 해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뭔가 힘을 얻긴 얻었죠. 그렇지만 본인이 힘 얻은 그것이 나중에 민주당 다른 정치인에게는 나쁜 일로 작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담배조차도 마약이라고 했기 때문에 참 그런 것들을 나중에 수습하는데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정치적인 부분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를 말씀드리자면 오늘쯤은 그 주식 시장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어제 금요일에 이제 끝났잖아요.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지수 다 낮게 마감을 했고 4월 달에 실적 굉장히 나빴고 올 들어서 3대 지수 다 내려갔습니다. 1, 4분기에 뭐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1.4% 위축됐다. 국내 총생산이. 이 같은 발표는 나왔지만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침체는 아닐 것이다 라고 모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을 우선 한번 계산을 해드리면 다우지수가 어제 2.8%가 내려가서 939.18포인트가 내려갔습니다. 이달에 4.9% 내려갔고요. 4월 달로서는 1970년 이후 최악입니다. 이건 S&P 500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올 들어서 다우지수 9.3% 내려갔습니다. 나스닥 어제 4.17% 내려갔고 4월은 2000년 이후 최악의 달입니다. 한 달 동안 13.3% 내려갔고 올 들어서 전체적으로 21.2% 5분의 1 나스닥 여러분들 뭐 갖고 계신 주식값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S&P 나스닥이 이제 기술줄 조금 설명드리는 게 낫겠네요. 제프 베조스가요. 세계 2위에서 세계 3위로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아마존이 어제 14% 주식값이 내려가서 막 팔자가 계속 이어졌거든요. 2006년 이후에 최고의 하락인데 왜냐하면 놀랍게도 아마존이 2, 4분기에 예상되는 수익이 좀 작다 하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에 따른 인건비 굉장히 팬데믹 때 좋았죠. 아마존이 좋기는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카메라를 제가 또 발로 쳤어요.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이 노동비가 막 증가하는 것을 사람을 많이 늘려놨는데 감당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수익이 줄어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1, 4분기에 38억 달러를 인건비로 인한 손실을 그렇게 봤고요. 그럼 지난해에 뭐 81억 달러 이득 본 것과 비교를 하면 대단하죠. 그러니까 나스닥의 주식값을 내려가는데 나쁜 쪽으로 기여를 했고요. 애플도 3.7%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3, 4분기에 2, 4분기가 아니라 3, 4분기에 이윤이 좀 줄어들 것이다 라고 미리 예상을 했는데 이게 공급망 때문이죠. 중국 팬데믹 때문에 다시 문 닫고 있으니까. 인텔도 6.9%가 내려갔습니다. 2, 4분기 이윤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요. 지난해에 700달러였습니다. 한 주당. 지금 어제 뭐 190달러 조금 넘게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이제 표준 벤치마크로 되는 그런 지수잖아요. S&P 500도 어제 3.6%가 내려가서 4131.93이었는데 4월 달에 9.1%가 내려갔고 말씀드린 것처럼 다우와 마찬가지로 1970년대 이후에 최악입니다. 4월달 내려간 것으로는 올해 13.3%가 내려갔습니다. 이것도 52년 만에 최악이다 하니까 2차 대전 이후에 최악인 거죠. 올해 들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만큼 내려간 것이 3월의 기록을 또 깬 겁니다. 4월달에. 물론 S&P 500 그 회사 멤버 가운데서 반 정도가 지금까지 수익을 발표를 했는데 예상은 맞췄습니다. 80%는. 반 정도가 발표를 해서 80%는 수익 예상을 맞추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게 인플레이션, 뭐 우크라이나 이런 많은 그 변수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중국의 코비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랬고요. 해서 다음 주에 이제 투자가들이 연방준비제도의 미팅을 기다릴 테고요. 화요일하고 수요일 이틀 동안 하는데 예상은 이자율을 이번에는 0.5%포인트 올릴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0.75%포인트를 올릴 것이라고 보고 있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4월 달에 일자리 보고도 나오고 이제 4월 달이 지났으니까 오늘이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4월에 일자리 보고서 뭐 기업 이윤 나오는데 파이저 같은 회사 이윤 발표, 스타벅스 같은 회사, 우버도 마찬가지고요. 중요하죠. 다음 주에 봐야지 될 경제 부분은 그렇고요. 일론 머스크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가장 뭐라고 말씀드리면 되나요? 어떤 쪽에 치우치고 막 인기 영합주의고 이런 것이 아닌 두 가지의 매체를 고르라고 하면 저는 미국에서 애틀란틱, 비슷한 성향의 영국에서 이코노미스트를 고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는요, 이코노미스트와 애틀란틱이 완전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원래 그 경제 부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시각인 것은 사실인데, 처음부터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다고 했을 때 이코노미스트는 대찬성을 했습니다. 그가 뭔가 지금 소셜 미디어에서 뭔가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 부분을 일론 머스크니까 바람을 일으켜서 흔들 수도 있다 하는 뜻에서 이코노미스트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많은 공화당 정치인들은 엄청 좋아하고요. 관습에 얽매이지 않은 사람이 공공의 광장을 재설계를 하겠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보자인 겁니다. 물론 트위터가 페이스북이나 다른 소셜미디어보다는 그 사용하고 있는 숫자가 훨씬 작죠. 뭐 3억 명이 안 되니까요. 그렇지만 정치적인 의견, 오피니언, 정치적인 담론이 트위터에서 오고 가고 하고 있기 때문에 트위터 어카운트를 갖고 있는 정치인들이 많잖아요. 이제는 빼앗겨버린 트럼프 전 대통령, 또 마조리 테일러 그린 조지아주의 극우적인 정치인 초선 연방 하원 의원의 경우는 개인 어카운트는 뺏겼습니다. 그냥 의원의 어카운트만 갖고 있고, 모든 정치인들이 버락 오바마, 뭐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로 정치인과 오피니언 리더들이 이 트위터에서 뭔가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정치 지형도 바꾸고 사회 분위기도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일론 머스크는 업계를 뒤집어서 부를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자신의 이름도 더 높이고 온라인의 스피치, 정부가 규제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다. 이게 일론 머스크의 생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룰을 만들어야지 된다. 여기서 이렇게 가짜 주장이 퍼지니까 사회에 얼마나 해가 되느냐 하는데, 일론 머스크는 무슨 소리야. 그 룰을 풀어야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의 접근을 한다고 칭찬을 하는 겁니다. 이코노미스트는. 테슬라 처음에 전기자동차 만든다고 할 때, 석유를 뭐 전기로 다 한다고 할 때 딜러십을 없앴잖아요. 그럴 때 자동차를 말하자면 컴퓨터처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이 무슨 컴퓨터 딜러십에 가서 사지 않잖아요. 저도 지금 뭐 이 맥북을 쓰고 있습니다만, 제가 뭐 이걸 꼭 무슨 뭐 그 맥북 공인 딜러에 가서만 사야 되는 것 아니잖아요. 저 컴퓨터로 샀거든요. 그런 형태로. 그리고 또 스페이스 X 같은 경우는 물론 여긴 정부 계약하고 이런 것이 있지만, 어느 정도는 뭐 계약이라기보다 어느 정도는 뭐 허용을 해야지 되는, 정부에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완전히 정부의 계약이 아니면 몸으로 움직일 수 없는, 지금 너무 뚱뚱해진 그런 그 대기업, 우주 이런 것을 하는 대기업보다 테슬라의 스페이스 X는 몸이 가뿐했는데 성과가 더 좋았잖아요. 이런 거를 본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에 뭐 굉장한 사람이니까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은 사회적인 통념에서 벗어나서 뭐 테슬라의 목표가 빨리 이산화탄소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지금 하고 있고, 스페이스 X의 야망은 너무 커서 아무도 믿지도 않았잖아요. 저 사람 맨날 헛소리 하더니 또 헛소리 한다. 인기 얻으려고 뭔가 돈 좀 구하려고 그러는가 봐.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지금도 또 갔잖아요. 또 가고 우주 그 언저리에 그런 것. 자신의 돈을 쓸 준비를 하면서 다른 그 미래 시민 사회에 대한 관심을 펼쳐나가는 일론 머스크. 물론 이 비전이 테슬라와 스페이스 X에는 적용이 됐지만 트위터에 적용될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코노미스트는 굉장히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사실은 인터넷이 나온 것도 뭔가 검열주의 뭐 이런 것에 막 반대하는 자유주의가 바탕이 됐었던 거잖아요. 그런 문제. 완전한 자유는 될 수가 없죠. 물론 트위터 같은 경우. 호주라든가 영국이라든가 더 점점 검열을 강화한다고 하니까, 유럽연합도 테크놀로지를 규제한다고 하니까요. 이 머스크의 룰이, 내가 혼자서 440억 달러를 주고 이걸 사서 내 맘대로 자유롭게 해보겠어. 그러니까 공화당, 그래 트럼프 다시 웰컴해, 누구 다시 웰컴해 해서 우파의 어떤 장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일론 머스크는 아무튼 그 머스크의 룰이 유럽에서는 적어도 집행되지 않겠죠.
또 다른 벤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테슬라 주식 12% 지금 내려갔고요. 이 같은 발표가 있은 뒤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일론 머스크의 성품, 성격이죠. 2018년도에 뭐 어떤 국가든 누구 개인이건 본인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막 증거 없이 비난하는 게 특징이거든요. 트위터에 대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그렇게 뭐 사업적이 됐던 어떤 부분이 됐던 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증거 없이 막 비난하잖아요. 이게 사용자와 8천만 명의 팔로워가 있는 사용자와 주인이었을 때 주인이 된다고 그 태도가 바뀔까? 증거 없이 막 하는 이런 거? 그럼 증거 없이 본인 자체가 막 하면은 이게 자유 무슨 뭐 이런 걸 보장하는 게 아니라 가짜가 난무하는 건 아닌가? 이런 반대적인 부분을 애틀란틱이 계속 염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도 일론 머스크의 표현의 자유 이 자체에는 동의를 하지만 이 사람이 또 업계를 흔드는 능력도 있는 사람이고 해서 그렇게 잘하면 모든 사람에게 베네핏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이코노미스트도 어떤 그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은 개인 한 사람보다는 일론 머스크 한 사람보다는 조직, 제도가 훨씬 더 크고 영향력을 많이 만든다는 거죠. 뭐 일론 머스크가 새로운 룰을 만들어서 표현의 자유를 모든 말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는데 그러려면 본인은 트위터 안 해야죠. 그렇게 하려면 네 그런 형태로 아무튼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잡지 애틀란틱은 다 이 말한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무슨 자유를 옹호하기 위해서 트위터를 사 그냥 늘 많이 했었던 것처럼 손해보기 전까지는 자신의 주장하고 자신의 가치도 높이고 뭐 이런 것 하는 거지. 결국은 거짓 뿌리기에 온상이 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염려를 하는 겁니다. 마치 그 보수주의자들은 트위터 사용자들이 아무래도 진보적인 사람들이 많으니까는요. 보수적인 사람도 하지만 진보적인 사람들이 더 많고 그래서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는 과정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그 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빠져나갔습니다.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민주당 정치인들에서 사람들이 많이 팔로워가 빠져나갔거든요. 그 정치인이 어느 날 갑자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반면에 공화당 정치인의 막 팔로워가 늘었거든요. 그동안 트위터가 못마땅해서 안 했던 공화당이 들어가고 트위터가 그래도 뭐 트럼프 전 대통령까지 1월 6일 의사당 사건 이후에는 내쫓았으니까 하면서 있었던 사람이 일론 머스크 내가 그 회사에 왜 보태줘 내 힘을 보태주면 그만큼 회사가 힘이 커지니까요 하면서 빠져나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좌파와 우파 모두 일론 머스크 임기 동안 이 트위터의 정책이 보수의 컨텐츠를 완전히 확대 재생산하고 가짜까지 다 합쳐서 또 진보의 컨텐츠를 제한할 것이다. 이거 우파에서도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이 뭐 종교, 소수인종, 여성, 뭐 또 동성애자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을 막 폄하하고 하는 그런 언어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정치인들도 뭐 예를 들어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 정치인이 실은 또 다른 화이트 메일 정치인이 공화당 정치인이 막 이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를 막 자신이 막 밟아 죽이는 것처럼 이런 그 애니메이션 같은 것을 막 트위터에 올리고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아주 흔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애틀란틱의 지적입니다. 여성들, 소수인종, 자윤대 내 시각이 그럴 수 있는데 괴롭힘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의견이 완전히 엇갈립니다. 코비드 19은 오늘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뭐 치료제도 백악관에서 더 잘한다고 하고 그리고 5살과 그 아래에 있는 어린이들에게도 백신 접종을 맞출 수 있도록 모더나가 긴급 승인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 사이에도 사람들이 부통령도 백악관의 커뮤니케이션 디렉터도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조심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사태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맨 마지막 부분에 독일이 변화한 것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일반인들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전쟁 자체는 지금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의 작전이 빠른 그 속도감을 내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가장 큰 이유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저항, 그리고 공급망 같은 것도 당연히 문제가 될 테고요. 우크라이나에서 저널리스트 사망했습니다. 아파트먼트에 있는데 폭격을 당해서. 그게 이 전쟁에 반대하는 저널리스트이기 때문에 목표물로 삼았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라고 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고, 유엔 사무총장도 푸틴과 젤렌스키를 만나면서 뭐 휴전에 대한 얘기도 해봤고, 키브 수도 인근에 있는 부차에서 막 사람들 대학살당하고 그 피해를 보고는 인간적으로 유엔 사무총장이 무척 쓸쓸해했었던, 아파했었던 그런 사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독일이 독일 대공전차를 보낸다고 했고, 미국도 곡사포를 뭐 90대 보낸다고 했는데 지금 60% 이상 이미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인을 돕는 우크라인을 단속하는 것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참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국이 겪었던 것과 비슷한 점이 많다니까요. 원래 이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기 전에 우크라이나 주민의 약 10분의 1 정도는 돈바스 지역과 크림반도 지역에서 러시아를 지지했었습니다. 몇백만 명은. 그랬는데 이번에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특히 돈바스 지역은 워낙에 이 러시아 쪽이 강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러시아군을 돕는다는 거죠. 폭격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인물의 뭐 여러 가지 등에 대해서 제보를 주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뭐 이런 사람들을 지금 체포하는 거죠. 예를 들면 소셜미디어에서 지금 러시아군이 와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나치와 잘 싸우고 있다, 이렇게 칭찬을 한다든가, 그리고 우리 분리해야 돼,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러시아 쪽으로 속해야지 돼, 이런다든가 뭐 그런 것이요. 물론 반대로 전에는 침공하기 전에는 러시아를 지지했지만 이제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이 정보 당국에서 이렇게 러시아에 좋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협조해서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까지 앗아갔을 때는 목사람 종신형이라고 하던가요? 네. 그런 것, 그리고 뭔가 제보를 주고 저기 이런 때 하면 돼요, 뭐 누가 저기 이런 제보를 주고 한 사람은 최고 15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면서 시위를 할 때 최고 징역형이 15년, 이것은 러시아군에 협조했을 때 최고 징역형이 15년은 우크라이나에서도 행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와도 비슷하고 뭐 여러 가지가 비슷한데,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연관돼서 돈을 잘 버는 기업인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시민들 가운데서도요, 국가 관리도 있을 수 있고 러시아 측으로 이미 넘어간 사람들입니다. 또 뭐 크림반도나 돈바스 지역에서는 러시아 텔레비전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텔레비전 보면은 러시아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정당하니까 정교회에 총대주교도 늘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세뇌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이를테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계엄령 같은 것을 우크라이나에서도 내린 거죠. 우크라이나 군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크라이나도 그것이 러시아에게 어떻게 이용당할지 압니다. 그래서 체포가 당하면 러시아는 텔레비전에서 하겠죠. 거봐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인을 저렇게 학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해방하고 우리 러시아인을 구해내야지 돼 하고 선전을 하겠죠. 그러니까 국대는 그런 것을 알면서도 우크라이나의 등을 찌르지 못하게 해야지 하는 게 우크라이나의 입장입니다. 우크라이나도 참 그 서글픈 역사가 많은 그 국가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국민들도 많이 그 바뀌는 거죠. 2차 대전 중에는 스탈린보단 차라리 나치가 낫겠다 해서 그에 협력을 했다가 나치 침략군을 환영을 했다가 나중에 엄청 또 러시아로부터 핍박을 많이 당했었고, 그게 있기 때문에 블라디미르 푸틴이 나치화를
언급을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그리고 지금부터는 독일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이 이번 전쟁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코스를 바꿨습니다. 이 정도면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속도가 뭐 아주 빠른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빨랐다고 볼 수 있고, 그럼 이 독일은 왜 러시아를 크게 막 제재하지도 않을 것처럼 하다가 코스를 바꿨을까? 국가가 워낙에 도덕적이라서 그랬을까? 하는 이 부분은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가 심층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맨 앞에는 이 기사에 우크라이나에서 엄마와 아들이 정말 힘들게 뮌헨으로 향하는 그런 그 사진이 있습니다. 하르키브에서 탈출을 하는 건데 독일이 우리의 장소가 돼야지 된다 하는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이 엄마는 폴란드와 가깝죠. 이미 250만 명 이상이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로 갔고, 그래도 언어도 우크라이나 언어가 폴란드어와 더 가깝죠. 이 독일어보다는.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아온다고 희망과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람 일이 알 수 없잖아요. 그럴 경우는 나는 독일이다 선택을 했는데, 독일은 유럽에서 난민에게 가장 가까운 국가죠. 아마 세계에서 제일 가까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중간에 조금 바뀌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현재 색깔이라든가 인종이라든가 종교라든가 어느 나라에서 왔는가,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오는 사람들 받아주고 있는데 돈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도 상관하지 않고 독일이 지금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한다. 이게 이제 독일로 아들 데리고 그 피신을 하는 그 어머니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정치적으로 특히 독일이 오랜 동안 본인들이 전쟁을 일으켰던 것도 있고 해서 평화주의 이런 것에서 탈피를 해서 전쟁이 치러지면서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러시아를 아주 그 압박을 하고 손해를 보면서도 러시아와 손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올라프 숄츠 총리까지도. 이 당이 올라프 숄츠의 3인당이 굉장히 러시아와 친한 당이잖아요. 무기도 결국은 보내고 이번 주에 에너지 수입도 올해 말까지 어디까지 안 한다. 2024년까지 무엇을 안 한다. 지금 당장 뭘 안 한다를 발표를 했잖아요.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겠다. 이게 결국은 역사에서 올바른 쪽에 선다 하는 입장인 겁니다. 대담한 희생과 행동을 요구를 해도 대담한 희생은 돈으로 많이 손해를 보죠. 그래도 역사에서 오른편에 서야지 된다. 독일에서 그 외교 정책은요, 특히 러시아에 대해서는 수백 년 동안 적이거나 아니면 동맹국이거나 아니면 그 위협이거나 뭐 동맹국이었을 때도 있고 위협이었을 때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푸틴이 들어오고 나서 처음에 그 러시아의 질서를 어느 정도 잡아놨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은 했는데 이번에는 안 거라는 거죠. 푸틴의 야망을. 저 사람은 독재를 하겠다는 거구나. 국내에서. 그리고 그 독재를 점점 밖으로 퍼뜨리겠다는 거구나. 우리가 그의 야망을 과소평가했구나. 여기까지 올 수 있는데 하면서 아차 하고는 입장을 바꿨다는 겁니다. 독일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나서 11개월 뒤에 통일이 됐고, 독일은 그 순간순간마다 어떤 그 전환점이 있으면 그 다음에 바꿉니다. 빨리 노선을 바꿉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로 그 사건이 있었을 때 우리 단계적으로 탈원전을 해야지 되겠다 해서 독일의 탈원전을 지금까지도 한국에서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뀌었습니다. 독일은 또 에너지 의존도를 러시아에서 우리가 줄여야지 되고 안 해야지 되기 때문에 다시 이것도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심지어 그린당에서도. 세계의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미국만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계시고, 한국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은 한국의 입장에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세계적인 점에서 더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가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독일은 지금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모든 나라는 꼭 자국의 이익만 100% 취하는 나라는 후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약할 땐 그렇게 해야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품위가 있을 그 정도가 되면은
사회적으로 국제사회에서 공헌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독일이 지금 이제 그래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선 그렇게 됐고요. 2015년도부터 앙겔라 머르켈이 굉장히 난민을 많이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시리아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100만 명을 수용을 했죠. 지금 올라프 슐츠 현 총리를 보면은 노드 스트림 2 돈을 얼마나 많이 들여서 러시아와 독일 사이에 우크라이나 거치지 않고 이렇게 에너지 오는 길을 만드는 겁니까? 올해 말에 완공이 완전히 될 예정이었죠. 이걸 포기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태어나기를 도덕적인 국가로 태어나서 no way, no way. 여론 때문입니다. 여론. 처음에는 냉전은 끝났다. 우리는 제도가 있으니까 냉전 이전에 2차 대전, 1차 대전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필요 없이 숨졌네. 그리고 나서 냉전도 끝났다. 이제는 제도가 있으니까 함부로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무기를 갖고 땅을 넓힌다고 쳐들어가진 않겠지. 주민들을 저렇게 무자비하게 학살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나이브한 생각이었다는 거죠. 푸틴을 더 데블로 봤어야지 되는데 그 디테일을 못 본 거죠. 항상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디테일을 통해서 푸틴의 악마성을 본 독일이 바뀐 겁니다. 오랜 그 정책 기반을 흔들어서 독일은 뭐 연합정권이니까 1당이 있고 2당이 있고 대체적으로 이제 그 두 개의 사람들이 표를 하지만 제3당도 있잖아요. 그린당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린당이 다시 그린당인데 한국에서 예를 들어 원자력 같은 거 얘기할 때 항상 그린피스를 얘기하고 뭘 얘기를 하는데 그 독일의 그린당은 지금 핵 에너지를 다시 우리가 그 부분적으로 활용을 해야지 된다는 것을 고려하고 있고 자유민주당 같은 경우도 본인들의 원래의 생각과는 많이 다른 빚을 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재건을 도우려면 러시아를 여기서 더 나가지 못하게 막으려면 사회민주당 무기 보내겠습니다. 거기에 돈 쓰겠습니다. 러시아와 친한 3인당이 여기에는 도덕적인 입장이 물론 강조된 부분이 있는 거죠. 스위프트 그 같이 달러로 뭐 무역 거래 결제하고 하는 그 시스템을 쓰지 못하도록 독일도 강조를 했고 국내 총 생산의 2% 정도를 나토 멤버 회원국으로 넣겠다 하는 것을 오랜 동안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안 하려고 하다 지금은 그 이상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독일은 푸틴의 전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선 분명히 좋은 쪽과 나쁜 쪽이 있습니다. 한국의 일부 매체에서 지금은 말을 하지 못하고 있던데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걸 겁니다. 분위기상. 러시아도 착하다. 우크라이나도 착하다. 우크라이나도 나쁘다. 러시아도 나쁘다. 이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백인 우월주의자 가운데서도 백인 우월주의 그 주장 가운데도 좋은 게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번 전쟁은 러시아는 나쁘다. 우크라이나는 좋은 피해자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지금 독일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곤란한 사람이 게하르트 슈레더죠. 게하르트 슈레더가 정말 그 푸틴의 절친한 친구였잖아요. 그리고 총리 그만두고 이번에 무슨 다른 나라에 우리 루브라 아니면 안 주겠어 라고 얘기한 그 가스 회사 가스프롬에서 가서 엄청난 연봉 받고 지금 그의 당에서는 그 내쫓아야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난민도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지금 독일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독교적인 종교적으로는 좀 통하고요. 우크라이나인도 70% 이상이 기독교고 이러한 모든 것에 뉴스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는 얘기합니다. 뉴스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정치인들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문제는 난민 같은 것도 언제까지 독일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언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치인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독일의 우파 정치인들이 인종적으로 또 그 이민자에 대해서 종교적으로 굉장히 극단적인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시리아라든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난민 오는 것도 중간에는 그 우파 정치인들의 주장에 의해서 여론이 또 많이 움직였었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여론이 언제까지 지금처럼 갈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 처음에는 여론에 의해서 시작된 독일의 러시아에 대한 저거 뭔가를 벌을 줘야지 돼.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굉장히 포용하고 우리 일처럼 생각하는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하면은 역시 나중에는 또 언론이 어느 정도까지 그걸 지탱을 해주는가, 균형 있는 언론이, 또 하나는 정치인들, 극단적인 정치인들의 어떤 효력적인 말, 좋은 뜻으로든 나쁜 뜻으로든 그런 세 가지가 다 같이 가야지 되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이 꼬드기면 넘어가는 게 여론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맨 앞에 말씀드렸던 그 독일의 어머니는 결국은 그렇게 해서 아이를 독일의 공립학교에 입학을 시켰고, 그 전에 특별하게 그 주택 보조 같은 것도 정부에서 당연히 합니다마는 이전에는 그 독일의 국민이 이 엄마와 아들을 잘 지낼 수 있도록 돌봐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지금 본인이 우크라이나로 돌아가고 싶지만 언제 돌아갈지는 알 수 없는 일이고, 러시아 에너지를 의존하지 않는다 하는 그 독일의 그 같은 조치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고요. 그게 바로 세계의 그 독재자를 끌어내리는 일이다 하고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와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화석 연료 수입은 독일이 러시아로부터 해오던 것을 중단을 했고, 폴란드하고 핀란드와는 조금 다르죠. 이 두 나라는 뭐 다른 그 파이프라인이 올해 안에 완성이 되니까 대강 되는데, 독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양을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올해 2024년까지 러시아 그 가스 구매를 중단한다. 그리고 올해까지 오일 공급 받는 것, 계약하는 것까지만 하고 하지 않겠다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될 때는 폴란드와 이 불가리아와는 달리 독일이 하면은 하는 겁니다. 독일도 엄청나게 지금 경제적인 부담을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때 보통 세계에서 역시 뭐 유럽에서 가장 큰 나라고 뭐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돈도 많은 나라고, 독일이 저렇게 하면 우리도 따라가야지 눈물을 머금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가라는 것은 독일이라는 국가의 과거에 여러 가지 본인들이 잘못했던 것도 있고 러시아와의 관계도 있고 해서 중간에 또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처럼 푸틴과 리셋 버튼을 눌러보려고 했는데 이게 아니다라는 그 야심을, 흑심을 확실하게 알고 난 뒤에는 먼저 여론이 알았고요. 심정적으로 지금도 독일에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길을 흔들면서 시위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 거기에 딱 맞춰서 독일도 하고, 그 뒤에는 언론과 또 이 정치인들이, 어떤 정치인들의 발언이 더 세느냐에 따라서 여론이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요. 어쨌든 이번에 독일의 경우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게하르트 슈레더 같은 사람 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라도 그가 이 러시아 그 회사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너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엄청난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요. 내일 한국 밖에서 보는 한국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